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맨시티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무리뉴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전적을 갖게 됐는지 전술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기용된 이유를 다룬 영상은 어제 따로 올렸거든요.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영상은 맨시티전에서의 손흥민 위치 변화를 중심으로 살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무리뉴 감독이 이룩한 전술적인 성취, 그리고 앞으로도 토트넘이 리그 최강자의 반열에 올라갈 만한 저력을 가진 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무리뉴 감독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 뒤 한동안 이런 비난이 따라붙었습니다. 버스만 세우는 감독이다. 낡은 전술 고집한다. 심지어 영국의 한 축구 레전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의 커리어는 점점 추락하는 중이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다. 이런 비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 라이프치히한테 패해서 챔피언스리그 탈락했을 때죠. 상대팀 라이프치히를 이끄는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핫한 젊은 전술가 아니겠습니까? 나겔스만을 칭찬하기 위해서 무리뉴 감독을 그 땔감으로 썼어요. 노쇠하고 무능한 감독이다. 이제 커리어 망할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묘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과한 비난이긴 했어요. 무리뉴 감독이 4-2-3-1 포맷 기반의 수비를 강조하는 전술적인 특징을 가진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좀 달랐어요. 당시 토트넘은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상태였습니다. 세세뇽, 탄강가, 라멜라, 윙크스 이런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섰으니까, 게다가 3백에 제로톱을 썼으니까 전술적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경기였는데, 하지만 그 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부임한 지 1주년을 막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맨시티전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면서 리그 단독 선두 올라가게 되죠. 무리뉴 감독의 건재함을 말해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무리뉴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약하다는 레토릭이 우리에게 꽤 친숙하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맨시티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의 압도적인 전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최근 2경기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로만 따지면 2전 전승입니다. 이쯤 되면 무리뉴 감독이 페입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페입을 상대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맞대결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이 경기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슬슬 발동을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을 자극하는 발언을 좀 한 건데, 맨시티 스털링이 잉글랜드 국대 갔다가 몸 상태 안 좋다고 귀가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현지 언론에서 토트넘도 선발로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지난달 에릭 다이어는 잉글랜드 대표팀 갔다가 2경기 다 뛰고 다친 채로 왔는데, 이번 달에 스털링은 몸 안 좋다고 귀가를 시켜서 한 경기도 A매치 안 뛰었고, 그리고 팀에 와서 좀 쉬었는데 곧바로 우리 경기에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을 합니다. 잉글랜드 국대 감독의 사우스게이트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따지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이거 오버 아니야?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걸 좀 봤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진 않고, 제가 이제 50살인데 50살인데 늙어서 말싸움할 힘도 없고 그건 나 말고 국대팀 닥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적당한 대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경기 앞두고 뚜껑을 띡 열어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전 선발 명단에서 스털링을 뺐습니다. 스털링을 벤치에 앉혔어요. 물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털링을 대신해서 나온 윙어들이 죄다 이날 별로였어요. 마레츠도 그렇고 페란 토레스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또 후반전에 스털링이 출전은 또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잘 못했어요 또. 아무튼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선발 제외할 생각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딱 이제 걸려버리니까 이래도 저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 무리뉴 감독이 일종의 주술을 걸었달까요? 제 생각이에요. 자, 보통 두 감독의 대결에서는 과르디올라가 우세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시합 전까지 두 감독의 상대 전적은 11승 6무 6패로 과르디올라가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만 따지면 이번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무리뉴 감독이 5승 2무 3패로 앞서게 돼요. 이 경기 전까지도 이제 4승 3무 3패였고 더 벌어지게 된 거죠. 이 기간 동안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맨유, 토트넘, 첼시부터 시작을 해서 맡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를 맡았습니다. 두 분 모두 강팀들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 늘 조금은 더 강자 취급을 받았어요. 실제로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 트로피도 더 많이 땄고 점유율이나 지배력 면에서도 늘 상대를 압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무리뉴 감독은 전술 천재 소리 듣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늘 약간 방어태세로 잠그기만 하는 그런 감독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무리뉴의 축구는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할 때 늘 팀의 상대 실수를 기다리거나 그들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노리는 식의 카운터 전략을 주로 차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절대 강자인 과르디올라를 상대로 버스나 세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경기 내용 면에서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만큼 승점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비난할 수는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에서 무리뉴가 앞선 것도 그렇고 일단 토트넘 와서 치른 2경기에서 무리뉴가 2경기 승점 6점 다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한 골도 안 내줬잖아요. 2경기 모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강팀입니까? 단언컨대 저는 무리뉴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혀를 누르는 혀가 아니라 혀를 누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늘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팀이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결점 축구를 한다면 혀를 누를 기회도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무리뉴의 토트넘은 2경기에서 줄곧 맨시티가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전방 압박과 높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역습에 최적화된 팀이었습니다. 그걸 물려받은 무리뉴 감독이 여기에 더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좀 더하게 되면서 점점 팀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 생각에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해리 케인의 후진, 그리고 손흥민의 놀라운 결정력, 정말 놀라운 결정력, 그리고 호이비엘의 압도적인 중원 지배 능력에 베르통원이 빠지면서 정말 오랫동안 흔들릴 것 같았던 센터백 조합,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정비한 무리뉴 감독의 용병술입니다. 이런 팀을 이끌고 무리뉴는 과르디올라를 만나면 점유율 따위 개나 줘버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사람처럼 플레이를 합니다.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점유율을 마음껏 가져가게 해요. 슈팅도 원 없이 하게 해줍니다. 그 대신에 자기 진영에 들어오더라도 원하는 위치까지 마크 없이 도달할 수는 없게 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중앙을 틀어막고 무엇보다 맨시티의 전술적 핵심 포지션인 채널, 그러니까 하프스페이스 공간, 여기를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맨시티는 토트넘전에서 되도 않는 슈팅을 남발하거나 엄청나게 크로스만 올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토트넘 골망을 흔들지 못해요. 제가 손흥민의 오른쪽 이동 진짜 이유 영상에서 윙어들을 하프스페이스 수비에 적극 동원하는 무리뉴 감독의 대처는 맨시티전에서 아주 효험이 있었습니다. 중앙부터 하프스페이스까지 호이비에를 앞세운 토트넘의 봉쇄가 좀 뛰어나다 보니까 맨시티는 이제 로드리나 칸셀로 같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약간 좀 아래쪽 중앙 하프라인 부근 그쯤에서 반대쪽 윙어 위치로 크게 대각선 롱볼을 올려주는 이게 주요 공격 패턴이 됩니다. 이렇게 밀어낸 뒤에 토트넘은 중앙으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을 좀 방어해내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스탯을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기록을 보면 크로스가 좀 많은데 이게 별로 골로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거의 전혀 안 됐죠. 지난 2경기에서 맨시티는 각각 25개씩 모두 50개의 크로스를 2경기에서 때렸습니다. 근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크로스 숫자 늘어나는데 골이 안 터지는 거 이거 안 풀리는 팀의 전형이죠. 반면에 토트넘은 뭐 2경기 합쳐서 10개밖에 크로스 없었고요. 다음은 이 2경기에서의 슈팅 스탯 비교입니다. 두 팀 슈팅 수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무려 41대 7이에요. 예. 그런데 골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맨시티는 슈팅을 41개를 때렸는데 이걸 다 날려버렸고요. 토트넘은 슈팅 7개 때렸는데 그 중에 4골을 넣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적중률이죠. 그 중에 2골은 또 우리 손흥민 선수 넣었고요. 점유율 내주고 위협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뭐 슈팅도 뭐 다 하게 하는 대신에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편하게 슈팅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집중하는 방식을 쓴 거고 이게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무리뉴 감독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레벨이 다른 감독이에요. 기록을 보면 무리뉴 감독이 전반을 앞선 채로 끝낸 프리미어리그 146경기에서 단 2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146전 128승 16무 2패예요. 대단합니다. 무리뉴가 전반전을 앞선 채로 끝났다? 그러면 최소 비긴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긴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네.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을 잘 다지는 감독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개별 선수들에게 명확한 수비 임무, 또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데 아주 능한 감독이죠.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 공을 오래 점유하고 패스를 많이 돌릴 때에도 무리뉴의 팀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를 끌려가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끌려가주는 느낌?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역대급 시즌 중에 하나로 꼽히는 2009-2010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전 얘기를 여기서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이게 무리뉴 감독의 어떤 축구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때 무리뉴의 인터밀란이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를 4강에서 만나게 되는데 1차전은 홈에서 인터밀란이 이깁니다. 3대1로. 바르셀로나 원정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골차 이상으로 안 지면 되는 거죠. 무리뉴 감독은 결승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뉴식의 과르디올라 대응 전술 정말 완전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이제 라인업인데요. 왼쪽 윙어의 키부 선수의 이름이 보이죠? 네, 보통은 이제 판데프가 나오는 자리인데 이날은 레프트백이나 센터백을 보던 키부를 전진 배치를 해서 메시를 맡게 합니다. 윙어의 수비수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어로 나온 사무엘 에토도 거의 뭐 윙백처럼 뛰었고요. 그러니까 홈에서 1차전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수비 축구 할 생각으로 아예 나온 건데 근데 이날 놀라운 게 경기 도중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던 티아고 모타 선수가 전반 30분도 지나기 전에 퇴장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70분 넘게 바르셀로나 상대로 10명이 뛴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최강팀으로 불리던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막습니다. 슈팅수 보이시죠? 2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골처럼 안 지면 결승에 올라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이 경기는 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긴 경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무작정 다 내려와서 잠그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뒷공간 노리는 흑표범 에투의 존재, 또 물오른 밀리토의 공격력을 내세워서 수비진들을 계속 견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결과였죠. 그리고 10년 7개월이 지난 오늘 이번엔 맨시티를 이끄는 과르디올라를 상대로 역시나 약간의 변칙적인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의 혀를 눌러줍니다.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전환시킨 것은 이제 바로 그 점에서 뭐 이날 무리뉴 감독이 내민 주요 승부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맨시티를 상대로 최근 4경기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 경기까지 포함하면 5경기 5골인데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전진시키는 팀에는 정말 쥐약 같은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예.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는 바로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독한 축구 순수주의자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의 축구 철학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역이용합니다. 이번 맞대결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스털링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요. 토트넘에 손흥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공간을 닫는 내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한 채 전술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화려한 스쿼드로 구성된 과르디올라의 팀을 그들이 가진 장단을 파악을 하고 심리적인 허점을 노리는데 무리뉴 감독이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전이 이런 점에서 좀 많이 좀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 4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 사우스햄튼의 하센이틀 감독이 한 경기 4골을 내주면서도 라인을 끝까지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도 매 경기 손흥민의 존재를 의식을 하면서도 라인을 끌어내지는 않은 채로 계속 그 뒷공간을 좀 맞아요.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두 감독의 공통된 축구 철학이 높은 라인과 압박에 근거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거를 라인을 포기하면서까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고 이날 경기 끝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어떤 그 공간에서 손흥민의 연속골이 나왔던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바로 그 점을 공략을 해서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맨시티 양쪽 풀백들은 다소 이제 불균형한 움직임을 갖는데 오른쪽에 카이로크가 오버래핑과 이제 유사 센터백의 역할을 병행을 한다면 반대쪽에 주앙 칸셀로는 원래 이제 오른쪽 백이죠. 근데 이제 오른발잡이 레프트백의 특성을 살려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로 대각선으로 전진해서 반대쪽으로 크게 전환하는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맨시티 통계를 확인하면 가장 롱볼을 많이 차는 선수가 칸셀로예요. 무리뉴는 이제 2점을 노렸죠. 그래서 그 뒷공간에 손흥민이 침투를 하거나 상대 공격할 때 라인이 아닌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서 상대 메잘라와 풀백의 콤비네이션을 방해하는 역할을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결과는 무실점 승리가 됐던 토트넘입니다. 자, 은돈벨레 대신에 로세소를 투입했던 것도 무리뉴 감독의 어떤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첫 터치에 로세소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지도력이 정말 모든 게 폭발한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두 골이 모두 해리 케인이 반대쪽으로 골 넣은 선수하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비수를 유도해준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본인이 피니셔이기도 합니다만 팀에 훨씬 도움이 되는 역할을 자청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무리뉴 감독의 저는 굉장한 성취라고 봅니다. 감독이 에이스 그것도 이제 한 나라 최고의 선수 이 팀이 어릴 때부터 키워온 프랜차이즈 선수 이런 선수가 변화를 수용하도록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소 얄미운 이미지를 가진 무리뉴 감독이 이제 호평만큼이나 오해도 많이 받는데 어떤 가는 팀마다 물론 한두 선수하고는 아주
극단적인 대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하고 잘 지내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과르디올라를 상대로 최근에 보여준 어떤 그런 성과들, 토트넘을 이끌고 기어이 리그 중간 순위 1위에 도달한 이런 어떤 2년차의 성적,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무리뉴가 낡은 전술에 고집스럽게 천착하는 꼰대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 팀의 최대치를 끌어내는데 유능한 리더라는 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무리뉴 감독입니다. 자, 무리뉴 감독과 대비되는 인물로 그려지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 21세기 축구 전술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력 그리고 천재적인 캐릭터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과르디올라를 상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는 이 무리뉴 감독의 역량, 정말 과르디올라 못지않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뷰 경기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했다는 걸 스탯이 말해준다. 단지 골을 못 넣었을 뿐이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뭐 축구의 아름다움, 뭐 가치,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승점 3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2년차에 늘 트로피를 따내는 무리뉴 감독, 스탯보다는 승점 3점을 가져올 줄 아는 감독. 자, 최근에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내 커리어 최고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지금 뭔가 마법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땐 나를 믿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라고 밝힌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